세상에 이유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더 은밀하고 더 쇼킹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올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소망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올해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을 맡는 만큼 연예계도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작년에만 봐도 정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심지어 뭐 우리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실감했던 한 해잖아요. 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김가연 씨의 염원이 진짜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특별한 풍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대통령과 연예계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스타 중 한 사람.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거죠. 총애를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도 당했다고 해요. 께서 이 가수를 좀 배제해라. 가수 활동 정지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디든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정신병원에 한 달 정도를 갇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일어나 보니까는 찌푸차가 와 있고 또 잡혀가는 거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심수봉 씨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로 이끌었습니다. 대통령 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살당할 뻔했다. 사살당할 뻔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수면제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행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정말 폭력적인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2017년 새해를 맞아 풍문쇼에서 준비한 주제. 바로 대통령은 스타를 좋아해입니다. 빠밤.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현빈 씨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현빈 씨가 많이 거론됐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현빈 씨하고 하지원 씨가 출연한 그 시크릿 가든 있잖아요. 정말 열혈한 팬이었대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처음에서 진료할 때도 이름이 가명이 길라임이라고 쓸 정도였다고. 물론 뭐 간호사들이 뭐 지어주는 거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열혈한 팬이었으니까 뭐. 그리고 어떤 인터뷰 보니까 요즘 남자 탤런트 중에 누가 제일 좋으니까 현빈 씨 한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분이고 미혼이시니까 뭐 이성적으로 꼭 좋아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아무튼 알려지기로는 그 현빈 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근데 현빈 씨가 최근에 작년 연말이죠. 강소라 씨하고 이제 열애설이 났는데 불과 열애설이 보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양쪽이 다 쿨하게 인정해서 정말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누가 이제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안철수 의원 와이프 되신 분한테 뭐 행사장에 갔다가 요렇게 하고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강소라 씨를 합성해놨더라고요. 강소라를 보면서 내 이놈 하는 표정으로 있는 그런. 너무 웃겨요. 요즘 패러디물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합성이 아니라 저 진짜인 줄 알고 언제 이런 거 찍었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그 강소라 씨 열애설까지 터지면서 그 합성 사진이 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그 현빈 씨랑 강소라 씨 열애 보도를 하는 것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덮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번 것만은 사실 대중이 이런 뭐 A를 B로 덮는 이런 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시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사태는 사실 뭐가 와도 덮기 힘든 사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닐 거라니까요. 이거는. 없어. 개인적으로는 이 그 현빈 씨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리스크 부분을 아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했었다는 부분만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소라 씨와의 15일간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쿨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빨리 인정한 측면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양측이 이제 열애설과 관련해서 이제 공식 입장을 전하면서 뭐 솔직하게 인정한다,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말을 달았죠. 이런 시국에 개인적인 일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이런 그 말을 쓰면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도 현빈 씨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분히 추측이라고 보여지는 이야기긴 한데요. 지난 2013년이었죠. 제50회 저축의 날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현빈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요. 근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게 혹시 어떤 팬심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현빈 씨 보면 17년간 꾸준히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절차에 의해서 뽑힌 거는 맞을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현빈 씨가 또 직접 만난 적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맞아요. 작년 6월에 현충일 60주년 추도식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마주쳤습니다. 현빈 씨가 이제 추도식 날 헌시를 읽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이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날은 그 배우 박하선 씨도 같이 현빈 씨하고 그 무대에 올랐는데 언론은 유독 현빈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장면을 오버랩해서 보여줘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과 연예인이 사적인 만남을 갖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정치계의 행사나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연예인들이 마주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역대 대통령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 하면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가수 심수봉 씨입니다. 맞아요. 심수봉 씨는 78년도였죠. 거기 당시에 그 대학가요제 자작곡이었죠. 그때 그 사람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강조한다. 비가 오면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때 심수봉 씨 출연이 정말 그때 화제가 됐었던데요. 이유를 보면은 당시에 좀 대학가요제 출연했던 학생들 대부분 음악적 성향이 포크나 좀 약간 밴드였는데 이제 심수봉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뽕짝을 들고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사실 심수봉 씨 하면 정말 주옥 같은 히트곡들이 많은데요. 그런 심수봉 씨를 좋아했던 대통령과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심수봉 씨의 인연, 어떤 이야기죠? 네, 그때가 이제 바로 10월 26일 1979년. 근데 이날 이제 마침 박 대통령은 그 삽교천에서 방조제 공사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헬기를 타고 거기를 다녀서 오후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요. 수건 사업이 하나 이제 완벽하게 준공이 돼서 기분이 좋았고 올라오면서 헬기 안에서 궁정동 안가에서 어떤 모임을 갖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이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바로 심수봉 씨였고요. 그리고 한양대 연극영화과 당시에 재학 중이었던 모델 신재순 씨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수봉 씨는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고 그다음에 신재순 씨 역시 좀 눈에 띄는 외모로 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연예계 지망생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심수봉 씨는 내자 호텔 커피숍에 그리고 또 이제 신재순 씨는 이제 프라자 호텔에 각각 대기하고 있다가 궁정동 연회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은 심수봉 씨의 인생에 있어서 파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연회가 있던 날이 바로 10월 26일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궁정동에서 시해를 당한 날이죠. 그 궁정동 사태라고 불렸던 바로 그날 그 장소에 심수봉 씨가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연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뭐 비롯해서 뭐 차이철 경호실장,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재순 씨, 심수봉 씨, 그리고 이제 김정일 정보부장하고요. 처음에는 심수봉 씨하고 차이철 경호실장이 노래를 먼저 불렀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심수봉 씨의 기타 반주를 통해서 신재순 씨가 노래를 불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수봉 씨가 기타 연주를 이제 거기서 많이 했었고 신재순 씨라든지 뭐 다른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좀 돌아가면서 불렀는데 그때 이제 신재순 씨가 부른 노래가 아마 사랑해였던 모양이에요. 그 사랑해라는 노래가 뭐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은데 뒤에 그 후렴구 있잖아요. 뭐 예 이 부분을 또 따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서 뭐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연애가 그렇게 최고적으로 달할 때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심수봉 씨 해고록에도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합수부에서 이걸 현장 검증할 때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언론에도 공개가 되지만 어쨌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식 넌 너무 건방져 이러면서 총을 이제 발사한 건데 이래서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 상대방은 바로 차지철 경호실장이었고요. 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이 먼저 차지철 실장에게 한 발의 총을 쏘죠. 그다음에 차지철 실장은 화장실로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발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쪽 가슴에 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총을 쏘려고 할 때 격발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재규 부장은 밖으로 나가서 박선호 과장에게 총을 바꿔서 받고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차지철에게 한 방,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방을 당시에 신재순 씨의 품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심수봉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심수봉 씨 역시 목숨이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재규 부장이 심수봉 씨에게도 총알을 이렇게 거눴고요. 그리고 총알이 간신히 떨어지는 바람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심수봉 씨는 신재순 씨와 함께 다른 방에 피신해 있다가 11시경에 귀가를 하게 됐다고 해요. 아무튼 뭐 사실 심수봉 씨가 12.6 사태에 관련해서 이제 계엄사로 끌려갔고 당시에는 대통령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부에 이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피의자가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당시에. 그랬겠네요. 워낙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조사 과정에서 또 심수봉 씨에게도 또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닥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런 이제 누명을 쓰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또 강제로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뭐 정신병원에 한 달 정도를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계속해서 수면제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뭐 강제적인 약 투여라든지 이런 것을 나는 아무리 정신 멀쩡하다고 얘기해도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심수봉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잖아요, 그 사건들이. 그 속에 있었던 또 한 여성으로서 좀 놀랍기도 하고요. 바로 눈앞에서 대통령이 서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들이 어떻게 막막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심수봉 씨 같은 경우에도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기타를 아예 잡지 않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만해요. 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심수봉 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남이 1979년 11.6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심수봉 씨가 직접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12.6 사태 그 이전에 3번 만났다. 그게 이제 78년에 심수봉 씨가 데뷔를 했는데 이미 그 앞서서 데뷔 이전부터 대통령 안가에서 박 대통령을 대면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수 데뷔도 하기 전에 연후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심수봉 씨가 좀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도 레스토랑에서 막 피아노 연주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어느 조금 특별한 파티에 대타로 가게 돼서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죠. 미소라 히바리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심수봉 씨가 정식 데뷔하기에 한 5년 전쯤, 73년입니다. 이때 이제 당시의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그 박종규 실장이 먼저 심수봉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파티에 75년에 데뷔 전이죠. 만찬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그 심수봉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만찬 중에 이제 그 심수봉 씨가 이 눈물 젖은 두만강과 이제 황성예틀을 부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이후였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노래를 듣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심수봉 씨를 이 가수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수봉 씨가 가수 데뷔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또 심수봉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참 두 분이 얄궂은 인연인 것 같은데 심수봉 씨가 박정희 대통령 말고 또 다른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누군가요? 네, 뭐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진 인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수봉 씨가 이제 그 12.6 사태 이후에 계엄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조사했던 게 가장 컨트롤 타워가 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하다가 심수봉 씨에게 정말 대단하다. 남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너는 거기에 현장에 남아 있었니? 라면서 흰 봉투를 하나 건넸다고 해요. 보약이라도 좀 사 먹어라 라면서 보니까 흰 봉투 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 와. 근데 아무튼 100만 원의 어떤 그 경력금을 줄 정도로 배려를 했지만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해 80년도 9월에 집권을 하는데 5공화에 출범하는데 정작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부터는 심수봉 씨 활동에 오히려 지장을 좀 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기 시해 사건 그게 워낙 충격이 컸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일단 뭔가 좀 이렇게 도외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수로 활동을 못했고 그해 이제 11월 아낌없이 바쳤는데라는 영화 주인공으로 발탁을 해서 영화 배우로 잠깐 활동을 하는데 뭐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OST도 참여를 하지만 어쨌든 가수로 활동은 한동안 못했습니다. 가수 활동을 못했던 이유가 이제 심수봉 씨를 TV에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상이 된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심수봉 씨는 80년대부터 84년까지 약 한 3년 반 정도 가수 활동, 그러니까 출연 정지를 먹게 됩니다. 뭐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정권 교체되면은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연상을 시키는 것들에 대한 거는 많이 좀 배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1.6이라는 사건이 갔던 충격파라는 것은 심수봉 씨만 본다 하더라도 왜냐 우리가 지금도 심수봉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이거라면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연상시키게 하는 것조차 약간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정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흔적 지우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한 개인이라는 여성의 역사를 보면 이 여성은 그냥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권력 때문에 가서 노래를 불렀고 사실 거부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 기간 뭐 조사도 받고 정신병원도 가고 이제 활동도 못하게 아예 밥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됐다는 게 진짜 약간 아 우리나라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약간 정말 폭력적인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심수봉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돼요. 근데 때마침 이제 일본 NHK 쪽에서 일본 가수와 함께 무대를 꾸며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유를 들었는데 심수봉 씨가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출국 금지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여튼 뭐 심수봉 씨가 이제 1987년쯤 돼서야 이제 해외 여행, 해외로 이제 출국이 이제 가능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심수봉 씨가 당시를 회상했던 인터뷰를 보면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도 혹시 이 비행기 누가 또 잡아가는 거 아닐까, 나 또 잡혀가는 거 아닐까, 그 정도로 이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80년부터 한 87년까지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이었겠네요. 심수봉 씨는 이게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하긴 했지만 그 기간 중에서도 계속 신곡을 만들면서 가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을 또 풀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84년에 드디어 방송 금지가 풀리게 됐죠. 방송 금지가 풀리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기억을 좀 더듬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공백기를 가진 것 같거든요. 거기엔 또 어떤 또 사정이 또 뒤에 있나요? 출연 금지가 이렇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복귀가 쉽지 않았던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심수봉 씨가 발표했던 곡들을 좀 보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노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그리고 사랑밖에 난 몰라, 뭐 미워요라는 곡이 있는데 이런 곡들을 좀 발표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왜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알아요.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이 노래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 귀에는 이제 박미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이제 그 순자의 가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1979년도 KBS 라디오 드라마에 그 주제곡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심수봉 씨의 이제 1980년도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곡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제 발표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니까 이게 뭐 순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정작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딱 왔어. 영부인님이 순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자 금지령이 선포된 거죠, 사실 암묵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지곡으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12.16 연로자로서 이제 방송 출연도 어려운 마당에 다시 이제 그 이 곡을 제목만 바꿔서 이제 그 박미 씨에게 줘서 1983년도에 이 심수봉 씨가 작곡한 노래이지만 박미 씨가 부른 노래로 우리들을 곁을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그 84년도에 발표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명곡이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외설 시비가 있어서 라디오에서는 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해요. 아니 왜요 이 좋은 노래를? 아니요, 뭐 그냥 가끔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핑계를 있어요. 대는 아니 되는 것 이게 남자는 배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을 아쉬워. 뭐 이게 여기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항구는 늘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 자리에 있고. 근데 배는 계속 갔다가 또 딴 배가 왔다가 또 가고. 들렀다가 들렀다 가는 거니까 난 굉장히 너무 생각이 들고 가던데. 억지스러워. 여튼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유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들락날락하는 남자의 바람기의 내용이다. 그런 뉘앙스가. 그리고 여자는 왜 기다리기만 하고 남자는 왜 자꾸 떠나만 가냐.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실제 이 곡을 쓴 심수봉 씨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심수봉 씨가 꽃꽂이를 배우고 있었대요. 근데 꽃꽂이 선생님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순수한 마음에 쓴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계속 부르지 마라, 뭐 금지시킨다. 그럼 자연스럽게 포기도 할 수 있게 되고 방송국이 어렵고 무서워지고 뭐 이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심수봉 씨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죠.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리고 오랜 동안 방송 금지 상태에 있었고. 근데 역시 가수는 노래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워낙 노래를 잘했고 좋은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87년에 이제 심수봉 씨가 발표한 사랑밖에 난 몰라 이 노래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9년부터 거의 9년 가까이 지난 이후인데 이때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있던 본인의 어떤 갇혀있던 부분을 터뜨리기라도 하듯이 그 이후에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심수봉 씨가 또 다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심수봉 씨가 성균관대에서 데뷔 30주년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근데 공연 기획사에서 일하는 분 중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콘서트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정치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은 만나기 굉장히 불편한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연 기획사 측에서는 좀 이런 그런 부분이죠. 부분을 왜냐하면 기사화가 될 거거든요. 100%. 그럼요. 이렇게 두 분이 만나면 왜냐하면 한 분은 10월 26일 날 시해 사건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트라우마로 가수 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게 만나면은 역사적인 만남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기획자들은 좀 그런 걸 유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사실 두 분은 마주치기가 불편했겠죠. 그럼요. 이 심수봉 씨도 사실 이렇게 정치인들을 초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좀 이건 별로 이렇게 옳은 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아마 이제 마케팅하는 쪽에서 이제 이걸 다 기사를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뭐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좀 갔다는 거죠. 처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그곳에 가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후에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화환을 보내는 걸로 대신했는데 축하합니다. 최고위원 박근혜라는 글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가요계에 심수봉 씨처럼 노래로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노래로 제가 한번 노래를 못하지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음에 살았더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이라며. 그렇게 하네요. 제발 좀 할 거야? 갑돌이와 갑순이는 마을에 살았더래요. 네, 바로 이제 그 김세레나 씨는 그 이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한 보기 드문 이제 그 민요 가수였죠. 대표곡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노래 나왔던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그다음에 또 세타령, 그다음에 또 성주풀이 아주 신나는 이제 민요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정겨운 이 리듬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뭐 어떤 행사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민요의 그 여왕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그렇습니다. 뭐 전통 트로트 가수도 굉장히 많았지만 김세련아 씨는 유독 민요, 그래서 대중적 민요 가수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정치교 쪽에서도 정치인도 굉장히 팬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열렬한 팬 중 한 분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네, 김세련아 씨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일화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데뷔 2년 차였다고 하죠. 2년 차에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뭐 무슨 장관들, 뭐 국무위원들 쭉 앉아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쭉 옆으로 갔는데 그 옆자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바로 그 옆자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리였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바로 옆에 자리를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세련아 씨가 딱 앉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빙그레 웃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대통령이 김세련아 씨를 유독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특별한 애칭도 지어줬다고 해요. 그 애칭이 뭐예요? 국보라고 합니다. 국보급이다. 이유를 들어보니 뭐 우리나라 민요의 대중화를 위해서 좀 앞장서는 가수로서의 모습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좀 의미 있는 애칭을 붙여준 것으로 보면은 알려졌습니다. 뭐 국가의 보물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 정도면 진짜 무슨 뭐 국가적인 행사마다 김세련아 씨가 무대를 한번 휘저었겠는데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있었던 많은 뭐 국빈급 만찬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초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세련아 씨가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도 당했다고 해요. 어떤 거요?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김세련아 씨가 방송국에 갔더니 당신은 방송 금지령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방송 출연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보통 방송 금지라고 하면 마약이나 뭐 범죄 연루가 됐거나 사생활 문란 등등이 돼야 좀 금지를 당하는데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해서 금지를 당했다니 좀 황당하네요. 그건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의도적으로 출연을 못하게 하지는 절대 않았을 거고, 이건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김세련아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경수 당시 영부인께서 직간접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이 가수를 좀 배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왕조 시대에도 보면 사실 내명부의 일, 그러니까 왕의 일에 대한 남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실하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방송 금지 조치가 내려지니까 이제 나는 가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자살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에게 밑보였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년을 집권할지 20년을 집권할지 모르는 그렇죠. 시점에서는 예. 막막하죠. 망했다 싶었겠죠, 진짜 보면 그 당시에는. 참 다행스럽게도 위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났는데 이틀 후에 한 고위급 관계자 뭐 K 씨가 주최하는 파티에 초청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김세련아 씨가 알고 있던 분이어서 K 씨에게 자기 지금 방송 출연 금지 상태이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이 K 씨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비서를 부르고 바로 이틀 후에 방송 정지가 풀렸다고 해요. 그 김세련아 씨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남다른 이제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 연회가 열렸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굉장히 추운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김세련아 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오늘은 굉장히 춥네요 했더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웃옷을 벗어서 이 김세련아 씨에게 이렇게 씌워줬던 그런 기억도 지니고 계시다고 하네요. 유경수 여사가 화를 낼 만하네요. 화를 낼 만하네. 그때 딱 보신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자주 노래를 좀 불렀는데 이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이 떠나가는 김삿갓 이 노래를 또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그 떠나가는 김삿갓 이 부분을 떠나가는 박서방으로 노래 가사를 좀 바꿔 부른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떠나가는 박서방 난리가 났죠. 그때 비서진 그러게. 때는.
어떻게 감히 이런 가깝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화를 냈는데 정작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괜찮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김세련아 씨 당시 인기가 뭐 대단했고 김세련아 씨 이런 인기 탓에 그런지 몰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도 전두환 대통령과도 인연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김세련아 씨는 군부대 입문을 가면 장병들의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군 입문 오면 김세련아 씨가 나중에 끝나고 또 뭐 만찬을 하거나 뭐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이렇게 팬으로 이어졌다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부산에서 이제 김세련아 씨의 그 이 콘서트 리사이틀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전두환 대통령에게 하는 일이 다 잘 되라는 의미에서 김세련아 씨가 이제 한반도 모양의 이제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걸이를 하고 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거 목걸이 처음 하는데 이거 세수할 때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웃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김세련아 씨와 대통령의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설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화 말고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 있습니다. 그 인연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까지 또 이어지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도 김세련아 씨의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김세련아 씨의 말에 의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서 이제 파티를 하는 그 자리에 김세련아 씨가 초대가 돼서 뭐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가 김세련아 씨에게 김세련아 씨가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싱글벙글하셨다, 설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유독 이렇게 대통령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김세련아 씨는 이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두 분들 앞에서도 또 노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대통령을 다 만났으니 진짜 대통령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닐까 싶네요. 역대 대통령들과 인연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노래를 시켰다고 해요.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사살당할 뻔했다. 이게 의도가 어찌됐든 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긴 했네요. 이런 만찬 자리 안 나가시는 걸로. 그런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가 비단 여자 스타만 있는 거는 아니라면서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스타 중 한 사람 바로 조용남 씨입니다. 그렇죠. 조용남 씨 정말 세시봉 시절부터 끝없이 논란의 주인공이었는데 역대 대통령들도 조용남 씨가 노래만큼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화개장터라든가 딜라일라, 사랑 없이 못 살아 이런 노래들이 조용남 씨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노래 대표곡들이에요. 조영남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한 말에 의하면 유독 역대 대통령들과 인연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군입대를 한 다음에 바로 불려간 곳이 박정희 전 대통령 앞이었다고 해요. 조용남 씨는 사전에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던 황성예터라는 노래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용남 씨가 생각해 볼 때 이 노래가 조금 시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노래를 혼자 스스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뭐 민족의 좀 애환이 깃든 노래라고 생각해서 각설이 타령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왔던 작년에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어이. 작년에 왔던 나하고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얼굴에 수건뱅이 좀 칠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그러다 같은데? 보니까 왠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노래 맞죠? 네. 그런데 이 조영남 씨가 각설이 타령을 열창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육군소장이 일어나서 황성예터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영남 씨도 이제 황성예터를 얼른 따라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첫 음절인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를 부르고 나니까 당황해서 그 다음 소절이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반복을 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그런데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들어가. 고요해. 좋아라 그러잖아. 야 너 MC 그만해. MC 그만해.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들어가라. 대통령이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조영남 씨가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이 다음 날 새벽 조영남 씨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지프차가 와 있었다 그래요. 헌병대에서 보낸 그 차를 타고 이제 모처로 끌려가게 되는데 왜 황성예터를 3번씩이나 부르라고 했는데 부르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문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그 조영남 씨의 일화는 또 있어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도 조영남 씨를 호감 있는 가수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윤복희 씨랑 같이 만찬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약간 좀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조영남 씨가 이 만찬에서 노래 부르다가 사살당할 뻔했다. 사살당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조영남 씨는 이제 하모니카를 주로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끔 꺼내 쓰는데 이거를 이제 1절 끝나고 2절 사이에 꺼내는 그 동작에 경호원들이 이거를 뭐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권총으로 이렇게 겨눴다. 진짜 뭐 번쩍이는 거 꺼냈으면 그럴 수 있죠. 그거 보면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절초풍했다 그러고 어쨌든 조영남 씨 빨리 꺼내서 얼른 부르는 게 상관없어요. 부르자마자 이렇게 해야 되는 바로 꺼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네, 이날 이제 그 또 다른 또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요. 그 함께 불렀던 가수가 이제 그 윤복희 씨였는데 그 윤복희 씨 하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뭐 내가 만약 하는 이제 여러분이라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원래 이제 그 추임새 자체가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이제 삿대질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와, 살얼음판이었겠네. 심장이 쫄깃쫄깃. 저도 이제 조영남 씨랑 이 부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네가 이거 한 다음에 3년 정도를 윤복희 씨가 가수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영남 씨가 이제 역대 대통령과 인연이 또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인연도 있습니다.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말쯤에 뭐 이순재 씨, 강부자 씨, 뭐 또 이주일 씨 등과 함께 그 대통령의 어떤 만찬 자리, 식사 자리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거죠. 사실 식사 자리에 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 질문을 해도 대부분 연예인들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화의 흐름이 좀 끊어졌다고 해요. 이제 그걸 지켜보던 비서실장이 조영남 씨에게 좀 분위기 좀 잡아봐봐 이렇게 좀 기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또 분위기를 잡습니다. 조영남 씨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공손히 인사를 탁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제발 백담사 같은 곳에는 가지 마시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백담사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직후에 사실 유폐됐던 곳인 사실상. 그래서 아마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는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의도가 어찌됐든 누가 들어도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긴 했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들었어요, 이분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진 않을 거 아니 이제 퇴임 앞두고 있으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다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덕담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통하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그래도 퇴임하시고 나면 뭐 동네 가셔서 아이들 뭐 사탕도 좀 사주시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쭉 이어가다가 본인은 정말로 선의로 그렇죠. 정말 좋은 뜻으로 혹시라도 백담사 같은 데는 가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듣기에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듣는 순간 느낌이 그냥 진심으로 오해를 사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오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백담사를 보낸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조영남 씨 스타일로 봐서 당시 분위기로 보면 조영남 씨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아까 정영진 씨 얘기했듯이 아마 덕담 비슷하게 좀 했다는 게 이제 오히려 분위기가 냉랭하고 썰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썰렁한 거를 조금 만회해 보려고 김옥수 여사에게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냉랭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아요. 갈수록 뭐 산중이에요 진짜. 이제 이때도 그 김옥숙 여사한테 왜 그런 철없는 발언을 했느냐 예쁘십니다 물어봤더니 뜬금없이.
정말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너무 조영남 씨 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영남 씨에게 노래를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조영남 씨의 선곡이 이번엔 또 뭔가요? 뭘까요? 그런데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영남 씨에게 노래를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조영남 씨의 선곡이 이번엔 또 뭔가요? 뭘까요? 바로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라는 곡이었는데요. 사실 이 곡은 프로포즈 곡이라고 해요. 야. 근데 이 곡을 거기서 불렀대요. 이때 김옥승 여사가 그냥 조영남 씨의 손을 이렇게 잡더니 미스터 조는 늘 재미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조영남 씨가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나중에 그래요? 후일담을 또 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앞으로 우리 조영남 씨는 이런 만찬 자리 안 나가시는 걸로. 대통령을 닮은 외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닮았다는 거죠. 대중 앞에 안 나서는 게 좋겠다. 라디오 DJ를 하든지 아니면 가발을 쓰고 하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수혜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진이 찾아와서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직접적인 그 당시에 와. 이번에 소개할 연예인과 대통령의 인연은 닮은 외모에서 비롯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닮은 외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죠? 네, 그 바로 이제 박용식 씨이죠. 그 1979년도 초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국군 보안 사령관으로 재임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TV 보면서 저 남자 너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1.6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국군 보안 사령관에서 이제 합동 수사본부장직으로 이제 승진을 했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박용식 씨의 그 불운이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식 씨 부르는 딱 하나입니다.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2.6 사건, 이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2.12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이어지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고 박용식 씨가 단지 나는 그 머리가 대머리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게 이제 닮았다고 그래서 라디오를 DJ를 하든 연기를 뭘 하든 모든 대중 앞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쨌든 본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라디오 DJ를 하든지 아니면 가발을 쓰고 그래, 하라 가발 뭐 쓰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순환이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까지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우를 아예 못하니까 아내가 차라리 우리 미국이라도 그냥 가자. 어차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을 가자라고 했는데 고 박용식 씨는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꼭 필요한 배역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또 어려운 생활을 쭉 이어갔었다고 합니다. 고 박용식 씨가 이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심경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출연 정지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연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본 어떤 동네 선배분이 언제까지 너 이렇게 살 거냐, 먹고는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방앗간 기술을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7년간 참기름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닮았다는 이유로 배우 활동까지 할 수 없다는 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고 박용식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또 있는데 강일원 국장님이 이 일화를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1991년이니까 한 뭐 3, 4년쯤 지났을 때인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진이 찾아와서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그런 기사를 쓴 기억이 나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닮아서 활동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가십으로 많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비서진이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안한 마음에 한 만남을 성사하고 싶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중에 해고를 했습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은 실제로 이제 재임 시절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직접적인 사과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 박용식 씨 같은 경우에 이 말을 듣고서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날 만나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박용식 씨를 보면서 한참 바라보더니만은 진짜 정말 닮았구만 이러면서 그 웃음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이제 옆에 있던 이순자 여사도 보니까 아무리 남편이지만 내가 본 닮았다 그래가지고 똑같다 참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고 박용식 씨가 수혜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하은정 기자님? 그 고 박용식 씨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전두환 대통령의 역할을 대부분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93년도에는 제3공화국 그리고 95년도에는 제4공화국 등등 계속 많이 출연을 하시면서 유명세를 떨쳤죠. 사실 뭐 아마 이 상황이면 누구나 나라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박용식 씨 같은 경우는 나라 사랑이 굉장히 또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16일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독도 지킴 연예인 클럽 긴급 기자회견 여기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 독도 사랑에 대한 남다른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준 건데 하필이면 또 이날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딱 날이 또 겹친 날이라 더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올해만은 합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스타들이 부디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연예인들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데 왜 대통령은 스타를 좋아하는 걸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마음 편히 만날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나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이런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TV를 통해서 본 사람에게 친근감을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연예인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은 저는 연예인들이랑 오히려 사적인 자리나 식사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자신의 이제 사업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봤자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면서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밌는 개그를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저작거리의 어떤 마음들을 국민의 심정들을 갖다 전할 수 있는 창구로서도 충분히 목적성 없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과 대하는 것처럼 연예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전에 평범한 사람이고 개인의 취향이 있어서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에 대한 호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관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대통령도 국민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대중 스타 역시 뭐 여야 정치적 색깔 없이 모든 국민한테 관심을 받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굳이 그거를 뭐 대통령도 사람 이상 팬덤이 생길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자칫 대통령이 어떤 특정 연예인을 뭐 지칭을 하거나 같은 자리를 하거나 그러면 정치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경계를 하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좀 괜찮다고 봅니다. 강희롱 기자님이 100%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남자 대통령이 어떤 특정 여자 아이돌 그룹을 굉장히 너무 좋아해가지고 콘서트 열릴 때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본다고 하면 이 콘서트장에서 즐겁게 놀아야 될 다른 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경호 상황 때문에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신임을 하지 않는 다른 이제 반대편에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돌 여자 그룹에 대해서 안티팬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어떤 정도는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전 이번에 진짜 황당했던 게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선거 나갔을 때 선거 후보 유세할 때마다 이제 뭐 그래도 행사니까 뭐 이렇게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노래를 틀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노래를 틀 때마다 가수랑 그 음반사 측에서 우리 거 쓰지 마라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우리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우리에게 타격이 온다라는 것도 있고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정치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퀸을 좋아한다, 그래서 퀸 노래 썼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막아야 되는 것이냐. 그럼 반대로 또 그러면 퀸은 또 무슨 죄냐 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문제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민감하게 대중이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와는 좀 별개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호오에 따라서 대통령이 좋다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연예인들이 이익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로 민주화만 돼 있다면 예를 들면 맞아요. 그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난 대통령이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과거 역사를 쭉 보면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갑자기 뭔가 자리를 한다거나 혹은 싫어한다고 찍히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대통령이 연예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게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대통령가의 스타들입니다. 미인 대회를 석권한 인기 여성 탤런트 PC 최고위층 자제, 내연여다 이런 소문도 좀 돌기도 했었고요. 잠정적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는 극비 결혼 소식이었어요. 결혼 상대가 대통령의 차남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 소식에 많은 세간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다 알려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그렇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국 맞았네요. 지금까지는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가수나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가문과 가족이 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은 대통령가의 스타들입니다. 빠밤. 대통령 가문과 관련된 스타하면 전 이분이 떠오르는데요. 대통령의 며느리가 된 이분. 바로 배우 박상아 씨입니다. 네, 박상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와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박상아 씨는 대통령 일가의 며느리가 되면서부터 일체 연애 활동을 중단했고 외부와의 접촉을 좀 차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론과의 접촉을 계속해서 피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2012년 6월에 전재국 씨, 장남이죠.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장녀 결혼식에 이제 한번 언론에 노출이 됐고 작년 7월에 서울 구치소에 있는 그 전재용 씨였죠. 구치소에 있을 동안에 저희들이 맨날 며칠 그 면회 올 것이다. 그걸 좀 지켜서 그래서 결국 이제 박상아 씨가 면회를 다녀온 장면을 4년 만에 찍었는데 뭐 하여튼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궁금증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좀 됐었죠. 박상아 씨의 남편인 전재용 씨는 조세 포탈 혐의를 받으면서 2015년 8월 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8억 6천만 원 이렇게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전재용 씨는 돈이 없다면서 이 38억여 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원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하수구 청소, 또 쓰레기 줍기 이런 청소 업무를 맡으면서 대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전재용 씨가 이곳에 들어가서 하루 일당이 무려 400만 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4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건설사 회장님이 이제 죄를 짓고 들어가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낼 돈 없다. 그래가지고 노역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노역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00일입니다. 1000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든지가 나누기 1000을 하면 그게 일당 같은 그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산하면요. 전재용 씨가 아까 물어야 되는 벌금이 38억 원 정도 됐다고 하니까 거의 한 960일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일에 가깝다 보니까 나누기 1000 하면은 400만 원. 한 380만 원이면은 한 400만 원에 근접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인 건데 사실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뭐냐면 38억 낼 돈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가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지탄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요즘
또 살기도 힘든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일당으로 5만 원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당으로 5만 원씩 벌어서 40억을 갚으려면 240년 동안 수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크네요. 400만 원, 일당 400만 원이라고요? 아니야.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체납이 되잖아요. 정말 하루 날짜 계산해서 정확하게 받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벌금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게 자체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잘못된 거죠. 노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디 광산에 집어넣어야죠. 안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전재용 씨와 결혼한 박상아 씨는 어떤 분인가요? 박상아 씨 올해 46살인데요. 탤런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인 대회를 석권한 사람으로 더 유명해요. 91년 미스 남가주 대회 4위를 시작으로 미스 아시아 USA, 미스 폴라, 미스 혼다 각종 미인 대회에서 정말 미인임을 입증받은 분이네요. 예뻤지. 미국에서 생활하셨고요. 그다음에 9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95년도에 KBS 슈퍼 탤런트 출전해서 또 당당히 대상을 차지합니다. 이 KBS 슈퍼 탤런트 대상 이후에 이제 박상아 씨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KBS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그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젊은이의 양지, 이 배용준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였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배용준 씨의 여동생으로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박상아 씨를 배용준 씨 동생 역으로 출연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후에도 뭐 드라마 꼭지, 효도왕거 등등 굵직한 드라마에 출연해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박상아 씨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스타덤에 올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스캔들 나면서 잠정적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 당시에 꼭지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뭐 최고위층 자제 그때까지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권력자 자제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그분이 바로 전재용 씨였죠. 또 사실 전재용 씨 하면 이미 세간에 이미 다 알려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이 박상아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그럼 간통이라도 했다는 거냐, 가만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상아 씨가 갑자기 잠적을 했어요. 2001년에 M본부의 결혼의 법칙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이시게 된 거죠. 근데 저는 한참 이렇게 막 잘 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이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일신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상아 씨가 이제 2000년대 초에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연예가에서 떠돌았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활동을 이제 중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박상아 2003년에 이제 9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박상아 씨의 행적을 정말 추적을 많이 했지만 행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 활동이 뜸했던 박상아 씨의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04년도 6월경인데요. 검찰에 의해서입니다. 검찰을 왜요? 그 당시 검찰이 이제 2003년도에부터 그 현대그룹의 이제 비자금을 수사를 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전재용 씨의 그 차명 계좌에 약 이제 160억 원이 정확하게는 이제 167억 원인데 이게 이제 괴자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쪽으로도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돈이 이제 검찰에서는 애초에는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수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뭐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중 기업을 상대로 뭐 엄청난 비자금 한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그 당시 9천억 원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뭐 많은 국민적 비난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지난 1996년이죠. 그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랑 뭐 12.12 사건, 5.18 사건 등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굉장한 화제가 됐었었죠. 당시 두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곳이 중앙지법의 417호 이제 대법정인데 여기는 이제 그 최순실씨가 여기서 또 재판을 받는 그런 곳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법원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1997년도에 2,205억 원의 이제 추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은 이미 다 썼고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29만 원 재산 이야기가 그때 시작된 것이죠. 여튼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던 검찰이 그 인기 여성 탤런트 P씨의 가족 명의로 개설된 몇몇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뭉칫돈이 여기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PC 인기 탤런트 PC가 이제 뭐 전재용의 내연녀다 이런 소문도 좀 돌기도 했었고요. 또 이돈이 역시 그 재용 씨의 어떤 뭐 비자금 관련된 뭔가 정황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피 양이 박상아 씨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조사 결과 이제 박상아 씨가 2003년도 5월 15일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주택을 미국인 A 씨로부터 약 36만 5천 달러, 당시 화폐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후에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그 매매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전재용 씨가 신원 보증을 섰던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이때 2003년 9월에 검찰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력 정치계 인사의 뭐 비자금과 연루가 돼 있다 이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 직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상아 씨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 돈을 전재용 씨가 박상아 씨에게 준 건가요? 그때 거액의 돈이 박상아 씨 어머니 계좌로 이제 오고 간 거는 뭐 확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그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밝혀내기는 쉽지 않죠. 예. 그러면 전재용 씨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괴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167억 원, 출처가 불분명한 이 돈 중에 74억 원 정도가 아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2004년 74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로,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증여세 포탈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되죠. 물론 이제 전재용 씨는 그 167억 중에 20억 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다.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다. 근데 당시에 보통 우리가 축의금 서민들이요 5천 원, 많이 한 10,000원 했거든요. 보통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20억 원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당시 이제 어쨌든 본인에게 흘러온 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시키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증여세로 판단을 하고 이제 세금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어쨌든 무자료에 근거한 어떤 수입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축의금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고 결국 이제 3개월 뒤에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재용 씨와 박상아 씨 아까 아무 사이라 아니라고 그렇게 관계를 밝혔었는데 어떻게 집을 사주고 보증을 서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아주 오랜 뒤죠. 2007년도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뭐 전재용 씨 비자금 스캔들 관련해서 좀 이제 다 좀 마무리가 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박상아 씨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고 보니 극비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박상아 씨의 결혼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결혼 상대가 바로 그동안 박상아 씨와 무수히 많은 그 스캔들에 휩싸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재용 씨 유부남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이 그 전재용 씨가 이제 박상아 씨와의 이제 결혼설이 보도되기 전 두 번째 부인과 이미 그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2007년도 2월달에 이혼을 해서 이제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라면 박상아 씨가 세 번째 부인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재용 씨가 박상아 씨까지 하면 총 3번 결혼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은 포스코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딸이었죠. 그 박경아 씨랑 첫 번째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고위 공무원의 딸인 뭐 최모 씨와 또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2명의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박상아 씨가 전재용 씨의 세 번째 부인인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많은 세간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재용 씨가 한 매체랑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전 부인과,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과는 이게 2007년 2월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제1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라고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과는 99년부터 별거에 들어가서 한 7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았는데 이제 이혼은 하지는 않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상아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상아와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밝히죠. 하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두 아들이 이해를 해줄 때쯤 되면 뭐 결혼식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심경을 밝혔는데 그리고 이제 2007년 7월에 파주에서 결혼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5년 뒤죠. 2012년도부터 충격적인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 전재용 씨가 두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상아 씨랑 결혼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죠? 전재용 씨가 직접 본인이 이혼했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좀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중혼, 그러니까 겹친 결혼이죠. 중혼 관련 의혹이 재미 언론인인 안치홍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 재벌의 엑스파일 시크릿 오브 코리아라는 걸 이제 펴내면서 처음 제기하게 되는 건데 이 책에 따르면 전재용 씨는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기 4년 전, 그러니까 2003년이죠.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시 클라크 카운티라는 데서 박상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사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면은 영화에 흔히 나오는 술 먹고 같이 막 5분 만에 팔짱 결혼하는. 끼고 들어가서 결혼 증명서 들고 나오는 그런 동네인 만큼 상당히 결혼 절차가 간단하고 외국인도 뭐 신분 증명서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뭐 한국에서 뭐 한 결혼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협정까지는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냥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 결혼 따로, 미국 결혼 따로 이걸 중혼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두 번째 부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그럼 전재용 씨 결혼 소식을 이혼할 때까지 몰랐던 건가요? 후에 이제 그 두 번째 부인 최모 씨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 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줄도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재용 씨가 이중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둘러싼 결혼을 왜 굳이 했느냐라는 이유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아무래도 전재용 씨가 당시 그 비자금 수사를 좀 피하고자 이렇게 박상아 씨와 서둘러서 결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 우리 얘기하면서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비자금과 관련된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흘 후에 5월 15일 날 혼인 신고한 날 박상아 씨 명의로 조지아주에 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2005년에도 LA에 또 박상아 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미 결혼을 아까 했잖아요. 혼인 신고도 했고. 그런데 그 결혼란에 미혼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박상아 씨.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기혼으로 돼야 되는데 미혼으로 돼 있고 집 명의는 박상아 씨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는 가정하에 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비자금을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박상아 씨의 그 계좌로 간 돈에 대한 추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국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본인 명의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추적이 좀 가능해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집을 샀다라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박상아 씨를 사실상 이제 혼인 관계로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세금 포탈은 하고 비자금은 비자금대로 빼돌리는데 거의 같이 뭐 공범이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2003년, 2005년 미국에서 집 구입할 때 계속 박상아 씨 명의로 구입을 했던 것이고 근데 결혼했지만 추적은 당하기 싫으니까 또 싱글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정말 이제 이런 안 좋은 뉴스, 좀 화가 나는 뉴스는 좀 국민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인맥으로 정치 입문한 스타들입니다. 방송국에서 보지 못했던 표정을 정치인이 됐을 때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장관 하면 욕설 논란이었죠. 사진 찍지 마, 삐리리. 사진 찍지 마, 삐리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라마를 통한 인연으로 장관을 또 역임을 했고 정경련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뒤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제발 초심을 좀 제대로 잡고 네. 다들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실 연예계에는 잘 알려진 대통령과의 스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지원 씨. 네. 은지원 씨 하면 최근에 잭스키스 재결합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은지원 씨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로 많이 알려져 있죠. 2012년 대선 당시에 유세 현장에도 올라가서 또 지금까지 그 영상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한 방송에서 은지원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냈다. 워낙 어려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렇다면 오촌 조카는 정확하게 어떤 사이죠? 그러니까 은지원 씨 할머니가 네. 박정희 대통령의 친누나죠. 네. 박비 씨라고 합니다. 사실 은지원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치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 아마도 내가 어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정치 얘기를 안 하는지도 모른다. 근데 한간에서 사람들은 마치 대단한 빽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박 대통령과의 어떤 연결고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히려 짐스럽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네, 그 최근 SNS를 둘러싼 두 사람의 행보에도 이제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지난 2011년 9월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조카 지원이와 함께 한 컷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었는데 당시 은지원 씨는 이제 그 사진이 화제가 되자 박근혜 대통령을 나보다 더 연예인 같은 고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 공격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젊은 사람들의 청년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름 하에 은지원 씨를 동원했다라는 식의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2011년 9월에 그 사진 찍고 나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은지원 씨가 뭐 선거를 돕는다든지 어떤 지지 성향을 밝힌다든지 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막판에 가서야 이제 은지원 씨가 그냥 뭐 그래도 친척이 출마했으니까 예의상 가서 이제 행사에 얼굴도 비춰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요. 또 은지원 씨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선으로 유지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가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 흔히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에 은지원 씨가 본인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해요. 정확한 시점이 이것인지는 뭐 분분하겠습니다만 이래서 또 좀 이 두 사람 사이에 달라진 뭐 입장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존재하죠. 뭐 연예계는 뭐 너무 잘 알지만 윤인구 아나운서라든가 남궁현 씨 방송인이죠. 두 사람도 이제 대통령과의 인맥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윤인구 씨하고 남궁현 씨도 연관이 있나요? 사실 윤인구 씨 같은 경우는 201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 결혼식 때 사회를 봐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관계냐? 라고 물어보니 윤인구 씨가 신랑 신부 측과 두루두루 아는 사이다. 뭐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 윤인구 씨 하면 이제 실상은 전두환 대통령 쪽 인맥이 아니라 윤보선 대통령 쪽의 인맥이에요. 그래서 남궁현 씨도 이제 그 윤보선 전 대통령의 인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두 분이 윤보선 전 대통령하고 어떤 사이인가요?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남궁현 씨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동생인 윤완선 씨의 외손자라고 하고요. 아나운서 윤인구 씨 같은 경우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이자 초대 내무부 장관이었던 윤치영의 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육촌지간이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통령가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근데 딱 들어봐도 별다른 혜택을 받으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들은 연예인과 인맥이 없나요? 그 최근에는 사실 직접적인 뭐 대통령가 사람들보다는 후보자 시절부터 뭔가 함께 해온 인맥들이 요직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인맥으로 정치 입문한 스타들입니다. 와. 연예계에서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보직에 오른 경우를 생각해보면 연예인 출신 장관도 계셨고 꽤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논란도 있고 때론 또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분이 먼저 생각납니다. 유인촌 씨. 유인촌 전 장관 뭐 대표적인 연예인 출신 장관이죠. 유인촌 씨가 이제 1990년하고 91년에 방영됐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렸던 야망의 세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시청률도 좋았고 그 주인공을 맡았던 유인촌 씨도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인연으로 이 드라마를 통한 인연으로 서로 이제 인연이 닿아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했을 때가 있는데 그 서울시장 했을 때 서울특별시 산하 이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유인촌 씨가 또 일을 하면서 서서히 좀 더 가까운 인연을 쌓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런 인연을 기반으로 해서
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 지지 연설도 했고요. 연기자로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명박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인간적인 측면을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 연설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가급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문화체육 장관을 또 역임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은 많았는데 유인천 씨가 연기자로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그런 기반을 정계에 정치 쪽에 입문을 해서 장관까지 문화부 장관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도 이견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좀 논란이 굉장히 했던 게 그 유인천 장관 하면은 그 초호화 연예인 응원단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맞아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였죠. 연예인들이 당시 뭐 총 1, 2기로 나눠져서 응원단이 꾸려졌는데 당시 이를 후원했던 사람이 유인천 씨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수행인 21명을 포함해서 총 42명의 연예인 올림픽 응원단에 초호화 원정 응원을 지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원정 응원단은 굉장히 짧은 그 기간 중에 약 2억여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파장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거죠. 그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응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또 맞게 예산을 썼느냐 비판이 이렇고 그러면 이제 또 문체부는 또 그럼 뭘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감독도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취지에서 유인총 장관이 또 부처의 수장으로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일이죠. 또 유인천 장관 하면 좀 이 사건이 가장 그렇죠.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바로 욕설 논란이었죠. 2008년에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찍는 기자들에게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사진 찍지 마, 삐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욕설을. 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런데 왜 국감에서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하신 거죠? 일단 유인촌 장관 시절에 제가 문체부를 이제 거기에 있었으니까 좀 그때 보면 욕설은 잘 모르겠으나 이 반말하는 것은 조금 습관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브리핑도 있었고 이제 기자들과의 만남, 이렇게 간담회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카메라 없이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기사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이 말을 하면서 이거 근데 그 기사 누가 썼더라? 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하은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되더라. 나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반말에 반말로 응수한 일이 좀 기억에 남는 걸 보면 좀 습관 조금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원래는 좀 말이 거치신 편이신가요? 뭐 유인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 무대 쪽에서 주로 문화 기자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가까이 사귀는 친한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술자리도 갖고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더러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하여튼 논란은 많이 일으켰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굉장히 길게 장관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는 절대 다시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본인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 아니고 뭐 한두 달 좀 지났는데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지내시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중소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극 작년에 쭉 이런 연극을 쭉 했고 인터뷰를 한번 하기로 얘기를 했다가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또 좀 대중 앞에 나서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인터뷰는 못 했는데 어쨌든 통화는 했는데 다시 연기자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뭐 청담동에 유시어터라는 어떤 그 뮤지컬 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유인촌 씨의 그 이제 소유의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좀 멀리서 몇 번을 봤어요. 자전거 매니아이신 것 같아요. 예, MB도 굉장히 자전거를 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MB 정권에 또 사랑했던 자전거를 같이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유시어터가 이제 유인촌 전 장관의 이제 극장이죠. 그래서 아들이랑도 같이 연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연기자거든요. 그래서 같은 무대에서 같이 아들과 함께 무대를 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유시어터가 이제 좀 젊고 가난한 연극인들을 위해서 뭐 하루 대관료를 뭐 10,000원인가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거의 무료로 해줄 정도로 좋은 일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만 그 장관 시절에 많이 떨어진 인기 때문에 아직도 좀 뭐 제대로 평가는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연기나 뭐 연극에 대한 열정만큼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도 따라주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정권보다는 조금 빠르게 잠깐이나마 또 이제 그 여자 연예인, 여자 문화인이라고 불러야겠죠. 그 손숙 씨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 잠깐 이제 역임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손숙 씨 이렇게 연극을 많이 이제 관람 가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되셨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손숙 씨에게 경력금을 또 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경력금을 이제 전경련 쪽에서 받아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2만 달러 정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32일 만에 최고수 사퇴를 하게 되죠. 이 사건은 이제 뇌물 혐의라고까지 번지면서 이제 그 손숙 씨가 그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져서 결국은 이제 그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손숙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어요. 뇌물로 알려졌던 그 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을 받은 뒤 곧바로 관객들이 있는 곳에서 정경련으로부터 받은 경력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금액을 고스란히 이제 그 연출자에게 전해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신문 미담 기사로까지 소개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손숙 장관은 이제 사임으로까지 이어졌고 이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숙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연극계, 연기가 이제 본업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연기 무대로 좀 돌아왔고요. 최근까지 그 이순재 씨하고 노부부의 수뇌부를 그리는 그런 작품에 이제 출연했었는데 막 꾸준하게 이제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꾸준히 연기 무대에서 자기 어떤 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와 문화예술은 방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연예인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실제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을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연예계 인사가 장관으로 보직해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연예계나 문화예술, 뭐 특히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던 분이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약간 좀 특수성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공무원, 행정을 했던 분들이 경험 없이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좀 소통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너무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너무 잘하니까 빈틈도 많이 보이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봤을 때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검사 출신이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게 다 있는 게 왜냐면 예를 들어 검찰 출신이 한다라 그러면은 검찰 개혁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선후배로 엮여 있고 다 이렇게 뭐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문제 아니면 문화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문화계가 완전하게 뭐 지고지순한 그런 집단이다라고 본다면은 무리가 없겠지만은 그 전문성이라는 게 무리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문화계 내에도 여러 모순이 있고 또 그게 개혁이 필요하고 하다면요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을 대는 것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또 너무 모르면 말도 안 되는 방향을 칼을 대가지고 뭐 잘 자란 나무에서 쳐야 될 잎을 안 치고 엉뚱한 가지를 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 이게 한쪽으로 긋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현장성을 잘 알아야 되고 분명한 말씀하신 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장을 잘 아는 베테랑이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그 밑에 실무진들 또한 그냥 공무원들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현업 출신으로 좀 꾸려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이렇게 현실과 그 정책적인 면에서 괴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걸 했던 게 차은택의 문화융성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초심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발 초심 좀 잃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발 초심을 좀 제대로 잡고 다들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 풍문쇼에서는 대통령과 연예계 엑스파일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